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로 10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루어졌고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면서 지금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a real part of a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KN-23 that struck Ukraine. Such deadly missiles fall on our people constantly. They can carry around 500 kilograms of explosives.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Продолжать подливать масло в огонь и продолжать провоцировать дальше нагнета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округ этого конфликта. 자, 오늘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시작된 지 1000일이 됐습니다. 2022년 초에 시작된 전쟁이니까 거의 3년 정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전쟁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사상자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일단 러시아는요, 사상자가 70만 명입니다. 무려 70만 명. 근데 그중에서 사망자, 전사자가 19만 명을 넘어갑니다.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역시 31만 명의 사상자, 그중에서 사망자, 전사자는 6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엄청난 피해입니다. 지금요, 사망자 숫자만 따로 집계하고 여기에 민간인 사망자를 포함하면요, 총 27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입니다. 하루에 1000명꼴로 지금 사상자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 그중에서 민간인 포함했을 때는 사망자가 27만 명에 육박을 하는 겁니다. 비극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원을 하는 국가들 몇 가지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우선요, 미국이 에이테크스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지금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이 원래 러시아 땅이거든요. 그쪽에다 저 미사일을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요, 독일은 AI 유도 드론, 최첨단 드론인 거죠. 4,000대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이 드론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년 가까이 길게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되는 이 전쟁. 엄청난 인명피해인데 특히 러시아의 사상자 규모는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2배가 넘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전술이 옛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해 전술, 이제 그거에 가깝습니다. 이게 일회용 보병을 먼저 내세우고 예. 그 뒤에 돌격 보병, 특수보병들 내세우고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 보병들의 손실이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지금 한 7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한 100만 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지금 한 1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지금 이 시간에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 피해가 저렇게 크니까 아마도 병력이 모자랐고요. 그래서 북한에 요청을 하고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됐다. 이거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에이테크스 미사일, 뭐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진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쓸 수 있게, 공격할 수 있게 승인을 했고요. 지금 독일도 드론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할 테고 여기에는 파병된 북한군 역시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죠. 지금 북한군들이 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쿠르스크 지역이 격전지인데 거기에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진다. 예. 그럼 이제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명천지 21세기에 우리 이제 북쪽 북녘 청년들이잖아요. 예. 무고한 청년들이 가서 이게 죽는 같은 민족인데 예. 그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이 에이테크스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 본토에서 사용한다면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미사일에는 어떤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측에 또 어마어마한 피해 발생. 이건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쿠르스크 지역을 이제 점령하면은 거기 키우하고 조금 가까워요. 지도를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점령을 좀 하고 예. 그러면서 키우 본토에 대한 만약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진다. 예. 그러면 이제 키이우 수도에 대한 공격과 함께 더욱더 이제 화력을 쏟아부어서 쿠르스크를 넘어서 키이우로 바로 진격하는 정도로. 예.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비례성의 원칙에 맞춰서 자기들은 정당방위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전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궁금한 게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사용을 러시아 본토에 사용하라. 이걸 허용해 준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말기인데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승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미국은 원래 지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한다면 정의 회복, 정의 실현, 그러니까 영토를 회복시키고 예. 물리적으로 현상 변경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 영토를 변경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제 종전 이런 걸 추구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구상이었는데, 예. 근데 지금 뭐 트럼프는 바로 그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안정, 예. 이익이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우방국이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지막 지원을 지금 바이든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약 또 뭐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트럼프한테 굉장히 뭔가 처치하기 곤란한 과제를 지금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새로운 그 뜨거운 감자 같은 것들은 이제 안게 사실 되는 그 것이죠. 미사일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죠, 지금요. 예, 그렇죠.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불쾌하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좀 들자면은 마치 바이든이 캔 뚜껑을 따가지고 예. 그냥 던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막 국물도 쏟아지고 먹을 것도 없이 막 이제 이런 걸 떠안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처치 곤란 상태로 지금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플 겁니다. 좀. 저 승인 결정이 미국 내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파장을 낳고 있다는 건데 이런 가운데요. 미국이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그걸 알려줬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역시 이거 미사일인데 미국 우크라이나전 장거리 미사일 허용 방금 말씀드린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이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사전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준 의미는 뭘까요? 이 한미 동맹에서는 이제 주요한 작전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긴 합니다. 예. 근데 특히 지금 또 북한군이 파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이 북한군 파병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어떻게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건지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우리도 상황이죠. 지금 뭔가 좀 파악을 하고 그렇죠. 있고 지금 파견단을 보내서 뭔가 알아보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건 이제 미국하고 얘기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얘기하고 이런 단계에선 그럼 이제 미국은 자기네들의 전술적인 결정의 변화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에이테크스 이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 허용을 하는 것을 중대한 변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에 이제 알려준 절차대로 이제 알려준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지 않았다라면 우리한테는 알려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알려줄 이유까지는 없었겠죠. 그냥 뭐 참고 사항으로 얘기를 하거나 나중에 알게 되면은 뭐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제 북한군 파병 그리고 또 우리도 더 깊숙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참고 차원에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아마 더 빠르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앞서서 미국 당국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된다면 북한군은
적법하고 합법적인 타겟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저 미사일과 관련돼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발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나라의 주 유엔 대사 지금 이 북한군과 관련돼서 뭔가 얘기를 좀 이 유엔 현장에서 꺼내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The North Korean troops dispatched to Russia have completed their deployment to the battlefield near the Kursk Oblast of Russia and are already engaged in combat operations. North Korea is engaged in actual combat with massive troops, about 11,000 soldiers. Dear colleagues, what is even more troubling is that this movement may only be the beginning. You may be surprised to learn that the DPRK has a larger amount of military troops, well over 1 million, than Russia. 이 얘기는 향후에 북한이 병력을 추가 파병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우려된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판단할 것인가? 우크라이나는 우리 보고 계속 무기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면으로 보죠. 정부 관계자가 살짝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입니다. 러시아 북한 협력 안 멈추면 우크라이나 방어 능력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방어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무기 지원이란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도 이 문제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거. 그 무기 지원도 뭐 방어용 무기, 공용 여러가 있습니다. 일단 무기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 이거는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근데 그 시효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 1월 20일에 집권한 다음에 예. 갑자기 180도 말을 바꿔가지고 어. 자기 모든 동맹국 우방국도 다 지원 중단 같이 하자. 아, 이렇게 얘기를 또 꺼내놓는다면 막 그냥 그렇게 강력하게 권유를 한다. 이러면 또 어떻게 돼야 되는 우리로서는 또 굉장히 또 의식을 할 수밖에 예, 없는데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겨울을 좀 버틴다라고 한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우리 예, 일단 좀 버티면서 지금 하고 있는 최소한의 지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을 잊어 나가는 게 필요할 건데 지금 아마 그 대통령실 관계자도 용어를 굉장히 신경 써서 쓴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한 표현이에요. 예, 방어 능력을 보충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방어 능력. 그러니까 천궁2 같은 예. 그 지대공 방어 미사일 같은 것들을 뭐 지원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 지금 그냥 계속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긴박하게 좀 전개가 되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 실제 사용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가 어떻게 반응이 있겠죠. 네, 그거에 따라서 이번 겨울이 만만치 않은 겨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게 방어용 뭐 무기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한 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러시아와 그 뭐 우크라이나 관계들을 생각해봤을 땐 최소한도로 인도적 지원 더 확대하고 방어용 무기 같은 거를 뭐 지원을 하긴 해야 될 건데 지금 단계에서. 근데 이제 트럼프 이후에 과연 미국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더 그 이후에 러시아하고 또 어떻게 할 거냐. 전쟁 끝난 다음에. 그렇죠. 예, 그 얘기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한다고 전제를 해보면 러시아가 강력히 또 비판하면서 그럼요. 반발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예, 향해서. 예, 예. 그럼 향후에 진짜 전쟁이 끝난 뒤에 러시아의 관계 이것도 우리가 또 걱정이 될 문제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다 지금 뺨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잘못하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될 이제 이 겨울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우리가 고민인 거는 미국이 정권 교체기예요. 내년 1월 말까지 상황이.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이걸 승인했잖아요. 그리고 동맹국에도 어떤 신을 또 보낼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를 막판이지만 자기 행정부가 거의 끝나가지만 지원을 하라는 식으로 어떤 협의나 논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곧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로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유럽의 국가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 나서겠다라고 하는 좀 거죠. 들어온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유럽의 현장 가보면은 극우 국자정당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아예 개입하지 말자라고 하는 극우 국자정당 빼놓고는 예. 전쟁하자고 다 얘기합니다. 녹색당까지 심지어. 아. 다 파병하자 이렇게 지금 예. 여론들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는 유럽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미국이 빠진다,
우크라이나가 뚫린다라고 하면 러시아를 직면해야 될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당사국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지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좀 바다 건너의 좀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연시키고 빼는 게 해답이 될 일단은 겁니다. 예. 의사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계적으로 신중히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다.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늦추고 그러면서도 이제 원칙은 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현상 변경하는 건 안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강력한 규탄과 비난의 목소리는 유지를 하되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하게 된더라도 방어용 무기 지원 이제 그것도 사실은 현장 가면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가 좀 버틸 수 있고 또 러시아가 조금 더 정의를 회복하는 차원으로 영토 일부를 다시 좀 이렇게 복구를 하고 공동 재건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다른 중재안들을 좀 우리가 좀 내는데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하여튼 한국은 조금 독특한 입지를 가진 걸로 정체성을 지금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전략적 보호성 또 이런 건가요? 네. 아무튼 우리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앞서 저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했는데 사실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본인이 다시 대통령을 취임하면 24시간 하루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거든요. 뭘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거는? 뭐 선거 때는 무슨 얘기들을 못 하겠습니까? 이제 근데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아들인 뭐 트럼프 주니어가 잠깐 구상에 일단 약간 좀 얘기한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영토 5분의 1 정도를 지금 점령 당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예. 이제 그걸 점령 당한 걸 인정하고 나머지 이제 무슨 뭐 경제적인 지원 등을 약속을 받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휴전을 하거나 종전을 하는 안들이죠.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걸 받아들이겠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거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트럼프는 전쟁과 평화 관점으로 좀 보고 싶겠죠. 평화는 좋은 거다. 전쟁 멈춰야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국제사회 특히 유럽과 미국 지금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의 대 안정 이제 이 구도로 보는 거죠. 트럼프는 무조건적인 그냥 안정만 추구하는 거, 부정이라 하더라도 안정을 추구하는 거고, 자기들은 정의를 끝까지 추구해야 된다. 동맹국들과 함께 이제 이 얘기가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북한군 얘기했는데 하나 관련된 얘기가 좀 들어온 게 있는데 방금 들으셨죠? 우리나라의 주 유엔 대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설명했잖아요. 북한과 관련해서. 근데 북한군 그중에서 북한의 군복무 관련해서 유엔 현장에서 또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죠. North Korea is a militarized garrison state. Men are required to serve in the military for 10 years and women for 7 years. Their mandatory military service is more like enslavement, as the OHCHR's recent thematic report on DPRK's forced labor pointed out. 정대인 교수님, 북한의 군복무제 복무기간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노예제와 같다. 근데 그 복무했던 군인들이 지금 러시아로 가 있는 거고 노예제와 같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지금 평가하기 나름이었으면 뭐 사실상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랑 성년 나이가 다릅니다. 만 17살이 되면 성년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17살이 되면은 군대를 갑니다. 10년. 남자 10년, 여자 7년. 그러면 빠르면 27. 27인데 이제 중간에 조금 추천을 받아서 대학을 간다거나 약간 전직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북한의 군대가 우리 군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군인이라고 해서 다 총 들고 전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건설하고 막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메인이지. 말이 군복무지 그렇게 실제적으로 아닌 경우가 많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황 대사 얘기한 것처럼 이게 노예제와 가깝다. 국가가 이제 운영하는 노예제와 가깝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노동력을 그렇게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저런 평가가 나온 거군요. He launched a rocket 3 weeks ago, and then he went to Pennsylvania to campaign because he considered this more important than launching rockets that cost billions of dollars. Elon Musk, Elon. You know, he likes this place. I can't get him out of here. He just likes this place. And you know what? I like having him here, too. He also has more proximity to President-elect Trump right now than Trump's running mate, J.D. Vance. 가족은 아닌데 가족 같은 것 같고 그렇다고 오래된 측근도 아닌데 측근보다 더한 것 같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하나 정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저런 말이 나오는가. 지금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트럼프의 원래 오래됐던 참모들이 그런데요. 이 공동 대통령이다 사실상 지금. 대통령 행세하는 거 아니냐. 뭐냐면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재무장관 자리에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런 인선에 대해서 본인이 막 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꺼내놔요. 그리고 정권 인수팀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진행하는 인사 면접에도 배석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초특급 실세 아닙니까? 그러자 트럼프 참모들은 일론 머스크는 공동 대통령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지금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대인 교수님, 공동 대통령 이게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뭐 트럼프 참모들로서는 그 말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유명 인사들 중에 유일하게 트럼프 곁을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 참모들 중에 앱스타인 같은 사람들은 예. 2016년 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거의 사실상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2021년, 22년 그때도 지켰던 참모들이 있어요. 진정한 참모네요. 네, 그 플로리다 우리 식으로 예. 하면 플로리다 개 이런 예. 거죠. 예, 동교동계 뭐 상도동계처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서 그냥 굴러온 돌인 거죠, 사실. 머스크가. 지금 보면 표현이 굴러온 돌 머스크 대 박힌 돌 예. 앱스타인 이렇게 나오네요. 예, 딱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려면 그 지금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이 지금 싸움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머스크가 지금 며칠간의 행보를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트럼프.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가 앱스타인, 예, 옆에 작은 동그라미가 머스크, 또 같이 있는 장면도 저렇게 또 나오네. 예, 13일 날 점심 때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의 원성도 높이고 임계점에 달하는 싸움도 있었다라고 전언도 있어요. 둘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선 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걸 중재를 지금 누가 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게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내정자가 하고 있다라면 문제가 아닐 건데 만약 못 하고 있다라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약간 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지금 모습 보니까요. 네. 그 비서실장보다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지금. 예, 그 수지 와일스도 굉장히 트럼프가 신뢰를 하고 그나마 그 가장 좀 이렇게 균형 잡혀 있고 합리적이고 잘 이게 무게감 있게 조율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 수지 와일스의 통제력도 지금 혹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조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좀 미국 정치 뉴스도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재밌게 보지만 미국 내는 이거 굉장히 위기 요인 아닙니까? 벌써부터 지금 당선된 지 얼마 됐다고. 암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방금 등장했던 두 인물 간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대요, 지금요. 자, 이제 미국 언론에서 보도할 정도 나와요. 머스크와 앱스타인, 뭐 법무장관 지명자 인선 놓고 격돌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서로들 굉장한 신경전과 물밑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아, 이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정대진 교수님. 트럼프와 머스크, 뭐 표현이 브로맨스, 뭐 공동 대통령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뭐 가깝고 뭐 같이 일을 하고 뭐 이런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두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과연 이 브로맨스 관계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익 공동체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될 관계일 건데 예. 2016년도 때는 머스크가 트럼프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머스크한테 보조금 없으면 사업도 못할 놈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얼마 안 됐군요. 네, 몇 년 안 됐는데 이제 지금 선거에서는 머스크가 가장 유일한 후원자였고 유명인사 중에서 그리고 또 실제 돈도 가장 많이 낸 사람이고 하다 보니 이제 이익 공동체가 되어서 지금 출범을 했는데 예. 이게 얼마만큼 갈지는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그 지켜봐야 이익이 됩니다. 만약에 약화되거나 사라진다면 어렵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암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트럼프 당선인 진영 얘기까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의 혈안인 정치 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입니다.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부인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에 드러난 혐의 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검찰이 또 다른 한 건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했다는 거는 재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추가가 된 겁니다. 재판 하나가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법인카드 등 뭔가 유용했다는 혐의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용차 얘기도 나오고요. 법인카드를 포함한 예산 사용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총 1억 635만 원 유용 혐의로 기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업무상 배임,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모 씨, 배모 씨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면은 비서실장, 그다음에 당시에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이분들도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건으로는요, 부인인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상태가 됐어요. 일단 요 얘기 좀 해볼 텐데, 사실은 요 내용과 관련돼서 처음에 이제 공익제보자였죠, 조명현 씨.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뉴스와이드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당시에 설명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배모 씨에게 지시하기를 김혜경 씨의 일만 잘 커버하고 신경 쓰면 된다라고 했다고 배모 씨에게 전해 들었었습니다. 의전팀이 음식을 외부 식당에서 외상으로 포장해온 후 본관 지하 식당에서 데우고 그릇을 교체해두면 제가 2층 테이블에 올려두고 내려온 뒤 30분 정도 지난 후 빈 그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다니는 미용실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천받아 그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러 저희가 직접 청담에 가서 제품을 구입해서 제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이재명이 있는 공간에 개인적으로 먹기 위한 과일, 그다음에 순회동 자택으로 올라가는 과일 두 가지를 확인했었고요. 과일 상태는 매번 확인했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까진 괜찮을 것 같아. 그거 한 통 있어? 네, 한 통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4통 그대로 다 있습니다. 괜찮아 상태? 상태는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만 놔두자. 그러면 놔두고, 네, 알겠습니다. 복숭아 하나 더 넣어줘. 복숭아 하나 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 네. 자, 저런 내용들이 좀 그동안 알려졌었죠. 이 내용들과 관련돼 있는 기소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우선 경기도 법인카드 등 법인카드 건도 있고 다른 것도 좀 포함됐어요. 그거에 대한 유용 의혹으로 그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지난주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왔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이번에 기소된 거는 다른 겁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이번 사실관계를 조금 달리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김혜경 씨가 지난주에 선고를 받았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가 2021년 8월 2일에 이 민주당 그때 당시 대선 후보 경선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들과 식사를 하고 이 당시의 식사 비용과 그리고 운전기사의 식사 비용 이런 부분을 이 법인카드로 이제 결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 행위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처벌이 됐던 그럼 것이거든요. 그거는 선거법과 관련된, 그리고 식사 제공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거는 뭡니까, 그럼?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지사로서 이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 경기도의 법인카드라든지 경기도의 예산을 유용을 해서 총 1억 653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이제 재판에 넘겼다는. 약간 별도의 사안이 된 거네요. 예,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혐의가 되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차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등, 그리고 차량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경기도에서 이 의전 관련해서 관용차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6,540만 원 가량의 이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그러면 이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차량 자체가
이 실제로는 차고지도 이 이재명 대표의 집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 사용도 이 공무적인 일보다는 김혜경 씨의 이런 용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던 부분이었고 부인이 필요로 하는 일에 그 관용 차량을 사용됐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부분 이제 경기도에 이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 예.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이게 업무상 배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금액이 이 차량의 임차료라든지 뭐 세차비, 주유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총 6,016만 원에 달한다. 이렇게 해서 그 1억 정도의 이제 금액 중에 6천만 원 정도는 이 차량과 관련한 이 차량과 관련된 거네요. 예. 이게 비중이 좀 크군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 기소된 거는 비서실장과 그 공무원 2명 그리고 이재명 대표예요. 근데 부인이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가 됐다고요? 이 건으로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 건 관련해서 이제 기소유예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기소라는 것이 검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에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봤는데 죄는 되지만 이 부분 재판을 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기소유예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기소유예가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예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배경이 좀 추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소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그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거죠. 부인에 대해서는요. 일단 오늘 나온 내용들을 지금 김성수 변호사가 뭐 차례대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받은 재판이 4개였어요. 4개. 1심 선고가 나온 게 있고 다음 주에 1심이 나올 게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고 이런 건데 여기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5개의 재판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이 발언, 그러니까 이거 선고법과 관련된 거죠. 그때는 1심이 나왔죠. 지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위증교사 25일 나옵니다. 이건 선고 예정. 그리고 지금 1심이 진행 중인데 여러 건이 지금 하나로 합해져 있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등등 이게 진행 중이에요. 이게 하나로. 그리고 대북 송금 건이 있죠. 이게 또 진행 중인데 여기에 더해서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재판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5건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요. 성취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성취훈 부의장. 5개 재판입니다. 그동안 4개 재판을 받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법원에 자주 가야 돼서 당대표 업무가 좀 차질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까지 많이 나왔는데 하나가 더 더해졌어요. 그럼 앞으로 당대표 업무 이거 더 힘들어지는 겁니까? 이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의 뭔가 이 혐의를 받게 됐구나라고 느끼실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지 왜 탄압하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저는 기소 내용에 제가 딱 와닿았던 거는 직접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사실상 묵인했다는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들이 있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판결이 나왔던 김혜경 씨 기소할 때도 똑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용을 알았다는 직접 증거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상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보실 때 그러면은 김건희 씨는요? 김건희 여사는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불기소 났을 때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는 많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기소한다고 했거든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하고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간접 증거만으로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건이 사실 경찰에서 불송치했던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굳이 이거를 재수사하고 털어내서 지금 기소를 한 겁니다. 지금 오늘 나온 내용 글쎄요. 검찰의 지금 기소 내용에 의하면 엄청난 많은 유용을 한 것 같죠. 저는 기본적으로 법인카드를 1원이라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이건 잘못한 거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아마 변호인 측에서 반박을 해 나갈 텐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벌써 이걸 얼마 썼다, 얼마가 유용됐다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다퉈가면서 좀 따져볼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이 5개면은요. 주로 이제 서울에서 받는 게 많지만 또 수원지법에서 받는 것도 있고 뭐
거리상으로 이동이 많이 돼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준우 위원은 지금 성치훈 부장께서 말씀하신 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1개의 재판을 받아도요. 예. 일상생활이 거의 이제 뭐 불가능합니다. 2개면 말할 것도 없고요. 4개면 더 하겠지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늘어서 5개가 된다 그러면은 당무를 봐도 당무가 머리에 들어오겠는지, 민생을 살펴도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재판하게 되면은 본인이 계속 재판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출석하는 그때 당시에 또 재판 출석하면서 이제 비계되는 이제 당 대표로서의 당무에 대한 공백,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유죄 판결이 나왔었고요. 또 다음 주에 유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유죄 2개에다가 재판이 5개 진행되는 이런 당 대표라 그러면은 예. 사실상 당을 제대로 이끌기에는 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좀 방금 말씀하시면 이제 횡령 내용을 좀 보면은 좀 어이가 없는 것들이 많은데,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로 2,80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샌드위치 값으로 685만 원, 그다음에 세탁비로 270만 원 썼습니다. 근데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감사를 이제 하게 했는데 예. 그 남양주시에 있던 그 비서실 공무원이 코로나 시기 때 이제 24시간 근무하는 공무원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커피 쿠폰 2만 5천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10만 원치 사서 10장을 줬어요. 예. 10장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게 경기도 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한 경기도 그 징계 처분이었었어요. 남이 하는 커피 쿠폰 10장 가지고 이제 공금 횡령할 때 가지고 이렇게 엄격하게 징계되리라고 이제 정직 처분을 내렸었다가 이게 나중에 결국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되거든요. 이렇게 남의 티끌은 아주 엄중하게 보면서 자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부인이 그 다시 시장 보러 갈 때라든가 본인 뭐 개인 모임 할 때라든가 미용실 갈 때라든가 이런 때 쓴 관용차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일값이라든가 이런 거 1억 넘게 쓴 거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정말 철면피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저지른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예.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국민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그러니까 과거 대선 시절에 했던 발언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1심이 나왔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재판 진행 중이고 오늘 또 하나 기소가 되면서 재판이 추가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오늘 기소 내용에서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된 게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 수사나 사법적 판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겠는데 일단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2016년 그리고 2021년이니까 꽤 됐어요. 이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닌 판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판사나 검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먼지 하나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모습, 그거와 함께 이 과거의 발언들이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공직에 관한 한 먼지 한 개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수사, 감사, 조사, 압수수색 당하면서도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검찰이 지나쳤다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최종 결론은 법원이 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유죄가 확정이 되면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들께서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일단 이거 이준우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참 털어도 먼지가 사라지지 않는 그 먼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5번째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역대 당 대표 여야 통틀어서요. 이렇게 혐의가 많은 그런 당 대표는 아마
최초일 거고요. 정확하게는 5건의 재판이고요. 기소는 좀 사건들이 병합이 된 것들이 그렇죠. 있어요. 예, 맞죠. 5건 재판인 거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5건이나 되는 많은 재판을 하는 현직에 있으면서 하는 당 대표는 아마 역대 최초인 것 같고 아마 지금 이제 1심, 2심 이제 곧 이제 6, 3, 4 원칙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되면 결론이 나올 건데요. 제가 보기엔 털어도 먼지 안 난다.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국민 앞에 사과 먼저 하고 이제 당무가 아마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민생도 눈에 안 들어오시고요. 좀 내려놓고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정치인 부의장,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방금 들었던 그리고 소개됐던 이런 발언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네요, 오늘. 예, 그러니까 법률 해석은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건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고 공정한 잣대를 갖고 있는 사법부를 말하는 거죠. 지금의 사법, 지금의 검찰이 과연 공정한 잣대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그 B 씨,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같이 기소가 됐잖아요. 비서실장의 혐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법인 카드를 쓸 때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비싼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도지사가 만약 4명이서 식사를 했는데 그 비용을 너무 크기 때문에 18명 정도가 간담회 한 걸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거를 지시한 게 비서실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기소한다. 이런 류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4명이 식사한 거를 18명으로 부풀려서 적상했다. 이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청도 지금 멈춰 있고 공수처도 멈춰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서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으면서 똑같은 이런 건으로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왜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이냐. 저는 글쎄요. 이 정도 나온 거에 대해서 털어서 먼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왜 야당에 대해서만 먼지를 털고 여당의 의혹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터냐는 거죠. 원희룡 도지사 당시에 단골 오마카세 집에서 뭐 1,600만 원을 수십 차례 걸쳐서 긁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왜 공무상 그냥 긁었을 뿐이다. 공무상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공무상 사용했을 뿐이다. 왜 여야의 잣대가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면 제발 좀 똑같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조명현 씨가 나와가지고 말씀한 것처럼 그릇을 그러니까 배달해서 본인이 사와서 이제 그릇을 올리면 그게 빈 그릇이 돼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이건 집에 올라간 식사인데 음식인데 그게 어떻게 공무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탁비가 공무상이 됩니까? 그리고 그 부인이 공용차로 그러니까 원래 손님 왔을 때 쓸 수 있는 차를 본인이 시장 보러 가고 미용실 보러 가고 이런 것들 썼는데 그게 어떻게 공무상이 됩니까? 공무상이라는 그 의미가 이재명 대표한테 말하는 거랑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 말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차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일단 기소가 하나 추가되면서 재판이 하나가 늘어난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당이 변호사비 부담? 물음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당이 변호사비를 부담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왔거든요, 지금. 지난 주말에 이 이재명 대표 1심 나온 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설명을 좀 내놓은 말들이 있어요. 일단 그것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전금을 다시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응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이재명 대표 문제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당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또 율사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법률에 함께해서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당내에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그 얘기인지 아니면 당이 비용 부담을 해서 별도의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또 이런 내용도 나와 있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앞에 김윤덕 사무총장이 한 얘기죠. 재판의 심각성 차원. 왜냐하면 이게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금대로 만약에 유죄가 지금 1심 나온 대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은 민주당은 400억 원 이상 대선 때 사용했던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존을 받았거든요. 국가 보조를 받은 건데 이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 차원의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의 심각성 차원, 당 보존금 반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구체로 대응할 거 그러면서 변호인단 구성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그리고 변호인단에 정관 출신을 들이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거는 외부 변호사를 뭔가 쓴다 이 의미로 들립니다. 지금요. 정치윤 부의장.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 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 이상 득표를 한 후보에게는 선거 비용의 100%를 보전해 주잖아요. 그게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 쓴 비용이 434억 원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그거를 다 뱉어내야 되거든요.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어떻게 또 민주당의 재산을 그렇게 분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석해보니 충분히 낼 수 있다. 내면 되지 않냐. 마치 우리를 놀리기라도 하듯이 말씀하시지만 당의 재산이 저도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재산이 있다 한들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반환해서 내버리면 당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반환하는 문제는 당의 존속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그 변호사를 당비를 써가면서 뭔가 고용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데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불명확하지만 아까 전관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그것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무총장께서 그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선관위에도 문의를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당에서는 당연히 개인 뭔가 당에 소속된 사람의 개인 변호를 이렇게 당비를 써가면서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당의 존속이 걸린 문제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거를 지금 요청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격히 이 사안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선거법 위반 혐의, 개인 사법 리스크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민주당의 후보로 나간 것이고 당 차원에서 전체 선거 비용을 같이 쓰고 같이 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434억 원을 이재명 대표 본인 돈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건 사실상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선관위나 이런 데서 법적 해석으로 이거 안 됩니다. 돈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안을 구색을 하겠죠. 근데 뭔가 전체적인 대응은 이거는 당 차원에서 좀 더 해야겠다. 면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여당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도 어떤 얘기가 좀 나왔어요. 좀 지적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로펌을 자처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방탄자금이 되고 당원들이 낸 당비는 변호사 비용이 될 판입니다. 아버지 이재명을 위해서 신의 반열까지 올려놓는 등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 민생국회로 되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을 당비로 내주겠다? 그러면 당비가 뭐 순수히 당원들한테서만 나옵니까? 거의 그 절반 정도는 또 국고 보조금인데요. 예. 나라에서 준 돈을 가지고 개인의 변호에 쓰겠다? 공당이? 정치자금법에도 문제가 되고 또 삼성 이재용 회장 재판에 삼성그룹에서 돈을 내게 되면 횡령입니다. 네. 예, 그거와 비슷한 거죠. 이준우 의원. 그러니까 이게 대선 비용 보전받은 걸 반환하는 문제니까 이건 당 차원의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당에서 나설 수 있다. 좀 약간 이런 논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434억 원을 만약에 내면은 당을 어떻게 운영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국가에서 그 법원 판결 추징금 나왔을 때요. 당사 팔고 천막 당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 천막 당사 시절은 그쪽에서는 가지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천막 당사 예의가 있다 과거에. 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당사의 자산을 처분해가지고도 얼마든지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선례가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예.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데 당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이래야 그러는데 이게 대선 후보의 저지른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훨씬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 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저지러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과거에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장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는 민주당의 만약 국회의원이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형사사건에 어떤 연루된다. 그 민주당에서 선거 비용을 지원해 줍니까? 그것도 소속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뭐 사무총장일 수도 있고 뭐 정책위 의장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떤 당직을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요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선거 비용을 대주고 변호사 비용 대주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런 선례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석수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이 이제 달라지는데 저거를 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변호사 비용 쓴다 그러면 이거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김성수 변호사 지금 두 분 말씀 들은 걸 다 들으셨고요. 그리고 뭐 여야 입장도 들으셨는데 만약에 이번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비로 변호사를 고용을 하거나 해서 뭔가 변호를 하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예, 우선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 민주당이 이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 법률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공직선거법 265조의 2에 보면 이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이 규정이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당선인 또는 후보자가 선거 비용 초과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당선인의 선거 범죄, 선거 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해서 당선 무효 또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반환받고 보전받은 이 선거 비용 등을 반환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반환을 해야 되는 주체가 정당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천 정당이 반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 확정 시에는 반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민주당을 좀 보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건의 피고인 자체는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에 이런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배임이나 횡령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자금법상에 이 정치자금을 지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방법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문의를 통해서 이 부분 법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일단은 만약이라도 선임을 검토를 하고 있고 대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리적 해석이 될 수 있을지를 조금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민주당 소속인 의원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그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뭐 이득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게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무상으로 그냥 해줘도 그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예, 도움을 맞습니다. 준 거니까 예, 이렇게 또 판단하는 그래서 겁니까? 그걸 또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나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성추인 부의장 두 분 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1분씩만 드려볼게요. 먼저 성추인 부의장. 일단 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을 때 본인이 개인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통령 대선 후보는 선거 비용 보전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재명 당시 후보가 434억을 받은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받은 당이 받은 거죠. 다른 거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마도 변호인단 그 변호사인 의원들 이건 겸직금지 조항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겸직이 되는 예, 그러니까 거군요. 뭐 TF를 끌어서 뭐 조언을 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지 직접적으로 법정에 가고 그렇죠. 이런 건 안 변호사 된다는 거네요. 변호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네요. 또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거를 뭐 지금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를 해보겠다는 일단 얘기가 나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선관위에 물어보고 만약에 선관위에서 법리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더라도 방금 지적하시는 것들처럼 뭔가 이게 법리적으로는 되더라도 도의적으로 이게 도의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받아보고 그런 다음에 당에서도 2차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것도 아닌데 지금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런 걸 하느냐라는 비판을 지금 하시는 건 너무 섣부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주로. 방금 좀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요. 변호인단을 그렇게 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꾸리는 거는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만약에 그 자문단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우회해가지고 자문단. 예, 법률 조언을 이제 하면서 비용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변호사 활동한다 이러면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어떤 조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나가서 우리 유권자를 위해서 의정 활동해달라고 보냈거든요. 입법을 하고 예산 심사를 해달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신의 사제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만약에 변호사 활동한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 평가를 따로 하실 거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건으로 요즘에 굉장히 날이선 대립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이런 거 가능하죠? 이런 거 가능.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막 법정 구속 가능성 이런 것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막 거론하고 민주당에서는 약간 반발하고 이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문 향하나. 여기서 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든요. 저기 김정숙 여사의 사진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우선 화면 좀 보시죠. 이것도 오늘 좀 들려왔어요.
지금 검찰이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그다음에 이 딸의 뭐 태국 이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 요거를 좀 보고 있거든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요 일정, 소환을 언제 할 것인지 요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전 사위의 이 특혜 채용, 타이스타 제시죠. 채용, 그리고 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성수 변호사, 일단 참고인 조사예요. 참고인 조사라는 거는 통상 어떨 때 이루어지는 거고 무엇을 묻기 위한 겁니까? 이거는 참고인 조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조사가 피의자 조사도 있지만 참고인 조사도 있고 그런데 참고인 조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게 경찰과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면 사실관계를 특정을 하고 그 사실관계가 뭐 특정 죄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이제 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뭐 물적 증거라든지 뭐 이런 영장을 통해서 확보한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당시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피의자, 이 당사자도 있겠지만 그 외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참고인이라고 해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증거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건 자체가 타이 이스타젯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제 특혜 채용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특혜 채용의 목적 자체가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중진공 이사장과 관련해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피해자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사건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만약에라도 뇌물죄 이 부분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 간의 경제적 의존 관계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 의존 관계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뭐 누군가가 생활비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당시에 계속해서 같이 이제 이 당사자와 같이 이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세요라고 요청을 받는데 이거 참고인 조사는 거절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이 피의자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뭐 구속이 된다든지 체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사를 위해서 참고로 좀 나와주세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이 부분 관련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김성수 변호사.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 거는 어떨 때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참고인 조사를 이제 하러 나오세요라고 해서 나갔는데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봤는데 이 경찰에서 당시에 예상하고 있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로 볼 수가 있다라고 봐서 피해자 전환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피해자 조사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뇌물수수 관련해서 이 가족 간의 이 관계에 관해서 어떻게 그 논리를 짜느냐에 따라서는 피해자 검토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사실은 문다혜 씨, 딸 문다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와라 이러는데 거절했다고 좀 알려졌거든요. 화면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요. 일단 문다혜 씨는 지난달 중순에서 지난 4일까지 3차례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세요. 출석 요청이 있었는데 다 거절했어요. 아까 이제 김성수 변호사가 참고인 조사는 뭐 본인이 거절하면 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뭐 지금 알려지기로는 출석은 못하고 서면 조사로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성숙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참고인 조사 요청이 있었고 일정 조율 중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도 최대 관심사예요. 소환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건데 앞서서 이미 조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혹제가 있는 때가 있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인데요. 그 모습부터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이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주루 의원과 송지훈 부의장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검찰 수사가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도달할까 이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요 좀 급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증거가 확보가 됐습니다. 계좌 이체라든가 또는 증언 그리고 이제 이제 돈 심부름을 했던 청와대 이제 경호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김정숙 여사의 지인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금 TV 보셨던 것처럼 조국 대표라든가 임종석 전 의원, 그다음에 선임행정관, 조국 밑에 있었던 선임행정관 있습니다. 그분하고 문다혜 씨 이렇게 해서 지금 진술을 참고인 조사라든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애당초 문다혜 씨,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단계별로 조사를 하게 될 거라고 이미 예상이 다 됐었습니다. 예. 지금 문다혜 씨가 3번 지금 참고인 조사 거절했지 않습니까? 아마 김정숙 여사도 참고인 조사를 거절할 거고요. 아마 그것도 3번 거절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마지막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조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5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문대하 씨한테 보내준 5천만 원. 이게 김정숙 여사가 보내준 거거든요. 지인 통해서. 이 5천만 원에 대한 출처가 뭐냐. 그리고 생활비 지급했던 거. 생활비가 주로 모친이 엄마가 통해서 이제 보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서창호, 그러니까 전 사위죠. 전 사위가 타이스타제 때 근무하면서 생활비 지급이 끊겼거든요. 예. 그 생활비 지급에 대한 성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문다혜 씨가 태국 갔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어디에 살았냐면 대통령실 청와대 관사에 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가 불법 숙박업소 운영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 딸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김정숙 여사에 불러서 이 3가지를 확인하려고 아마 할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경제적 의존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 사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수입이 있고 각자 지출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부모가 수입을 하고요. 지출은 다 같이 공동으로 썼다. 이러면 그게 경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지훈 부의장은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이를 가능성 이것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단 뭐 공유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자꾸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의 그 임명과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채용 관계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진공 전 이사장을 임명하는 그 책임자였던 조현옥 인사수석은 검찰에 가서 수많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서 뭔가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위로 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고 싶은데 그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경제 공동체, 경제적 의존 관계 여부로 이제 전환을 해서 그것을 밝히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했던 뭐 김정숙 여사의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을 보낸 것 그거 그 퇴임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퇴임 이후가 중요한 것은 그리고 아까 관저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냐 경제적 공동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 개인적으로 이혼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때 그때 생활비 준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게 경제 공동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제에 취업하기 전까지 아무런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몰아갈 수 있겠죠. 근데 타이 이스타 취업하기 전에 분명하게 게임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쟁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용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과연 비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경제 공동체로까지 몰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상황 갖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증거가 나왔으니 소환한다? 저는 검찰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적인 지탄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께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사안의 쟁점은 뭐라고 좀 판단하세요? 변호사서 보시기에. 네, 일단 만약에 지금 뇌물죄 관련해서 이제 검토가 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어떠한 이 직을 받는 데 있어서 뇌물을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예. 지금 사실관계를 아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 관해서 중진공 이사장의 이 선임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서모 씨지 않습니까? 이 사위인 서모 씨이기 때문에 이 서모 씨에 대한 지급 내용이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게 지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경제적 의존관계라든지 경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일단은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수사 상황이 좀 나와서 오늘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역시 키워드부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시죠. 자, 두 명의 사지, 명태균 씨가 있고요. 여기 옆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내가 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다 허풍이에요. 명태균 씨가 또 어떤 정치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뭘 했다, 어떻게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한 게 녹취일동에서도 공개가 됐거든요. 민주당이 최근에 공개한 명태균 씨 녹취, 뭐 새로운 내용이 하나 좀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3호 딱 들어봐. 윤 의원님 비서실장 안 돼요. 내가 했죠.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인사비서관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저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 안 돼요.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박한수 의원도 내가 작년 8월 달에 자기가 윤석열 한 만나는 게 꿈이라 해가지고 자기 집, 그 윤석열 집에 데리고 왔고 같이 고기 술 먹고 같이 놀다 왔는데, 박한수 의원도. 이런 거예요. 본인이 또 뭘 했다. 누구 보고 이거 안 된다 그랬고 그래서 누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거론됐던 인물들은 과연 뭐라고 지금 해명을 좀 했을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하고 박한수 경남도지사인데요. 일단 윤한홍 의원은요,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 받은 적 없다. 당시 선거 끝나고 나서도 아무 자리도 맞지 않는다고 이미 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반응. 그리고요, 박한수 경남도지사 측은 당시 박한수 지사가 월등히 높은 여론조사가 많아 윤한홍 의원이 출마를 단념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이렇게 다 뭔가 선을 그고 부인하면서 해명을 내놨어요. 이준우 의원. 네. 이거 또다시 명태균 씨가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누구한테 뭐 했고 한다는 주장이 또 나오고 당사자는 또 이거 아니라고 선을 그고 부인하고 이거 또 나왔네요, 이렇게. 네. 명태균 씨 말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그러면 저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안도 보니까 또 공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요. 이것도 공천 또는 어느 자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이미 공천 사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모 이제 의원들, 그러니까 군수하고 대구에 있는 시의원 이분들한테 공천을 내가 챙겨줄 테니까는 돈을 달라 해서 1억 2천만 원씩 받았다가 지금 기소가 됐는데요. 이것도 혐의가 보면요, 보통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뭐냐면은 공천 받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공천 챙겨줄게라고 해서 실제로 받지 않습니까? 그럼 내 덕분이라라고 하는 거고요. 공천 받아줄게라고 해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기꾼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죠? 50%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든 간에 내가 공천 줄게라고 해서 성공하면은 자기가 받아간 거고, 안 받으면은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공천 그 결과는요, 자기 때문에 받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천 받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게 사기 공천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창원에서 이제 6급 공무원한테 5급 사무관 승전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돈을 3천만 원 받았다가 그것도 이제 사기 혐의가 돼가지고 벌금 3천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뭐였냐?
창원시장을 모른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공천 사기 칠 때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한테 아니 지방의원 공천 관련해서 얘기하기가 많습니까? 그 당시에 했던 국회의원이나 뭐 그 당의 시당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면 몰라도 아마도 대통령 부부한테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고 그것 때문에 아마 실제로 공천을 못 받아서 돈을 돌려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저런 부분들도 본인이 남들 앞에 과시하게 용도로 했던 말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성추행 부의장.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들의 어떤 해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부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일 없다.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준우 위원도 이게 과시용으로 막 그렇게 한 것 같다는 건데. 근데 그럼 당사자들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저게 사실이 아니면. 그러면 법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네요. 그렇죠. 그런 거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윤한홍 의원 당시에 도지사 선거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거 정가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였는데 갑작스럽게 안 나온다고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그때도 왜 안 나오지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윤한홍 의원이 뭐 박원수 지사 측은 지금 여론조사에 월등히 높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가에서는 저는 다른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윤한홍 의원이 측근이기 때문에 친윤으로 그때부터 친윤 몇 명만 뽑으라면 윤한홍 의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이 파다했는데 갑자기 드랍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저게 뭐 허풍이다 하면서 지금 공천 사기 쳤던 사람이라서 기소가 돼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 1억 2천만 원씩 받은 사람들 그렇죠. 지방의원 공천까지 대통령에게 부탁하기는 참 그런 게 있죠. 근데 과연 그들이 뭘 보고 1억 2천만 원을 내놨을까?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왜 그 사람이 명태균 씨에게 줬을까? 근데 명태균 씨한테 직접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밀양용소 아마 여론조사 비용, 여론조사 거기에 기부하는 걸로 준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그것을 또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의 선거 비용을 금액을 보전받아서 그걸로 일부 갚아줬습니다. 자, 이 돈의 흐름, 명태균 씨가 검찰 출두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돈의 흐름 보면 답이 나오는 얘기, 간단한 얘기다. 그 사람들을 돈을 내게 한 거기에 김영선 전 의원이 개입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 봐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내가 만들어줬다. 내가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김석열 대통령과 인연으로 만들어줬다. 김영선 전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얘기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비용을 일부 갚아줬다는 그게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거 단편적으로 그냥 보면 그냥 명태균 씨가 또 그냥 허풍을 떨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뭔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하나, 이 녹취록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전체 그림에서 명태균 씨가 해왔던 얘기들 그림은 다 똑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뭐 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뭐 했다. 근데 그중에 성공한 거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왜 성공했는가? 결국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뭔가 해줬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풀어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 하나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부의장 혹시 지금 이것도 민주당에서 공개했거든요. 민주당이 뭐 녹취록 많이 갖고 있어서 사례대로 공개했다 그러는데 또 지금 공개될 게 좀 준비된 게 있습니까? 혹시? 뭐 녹취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뭐 딱딱딱 지금 뭐 타임테이블이 있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맞춰서 공개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는 녹취록보다 지금 더 중요한 스모킹 거는 저는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녹취록들일 것이다. 이준석 의원이 검찰에 자기가 뭐 조사를 받게 된다면은 분명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본인의 모든 통화는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본인이 분명 지방선거 때 물론 완결성은 없다고 했지만 포항시장 공천, 강서구청장 공천 이것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전화하고 연락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요. 그 말 자체도 사실 지난 그 국민과의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나는 누구 찍어줘라 누구 해줘라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임이 드러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검찰에 가서 소환조사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제출할 것인가 사실 거기에 스모킹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명태균 씨는 구속 상태죠. 그러니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좀 들려온 소식이 있는데 자막으로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명태균 변호인의 설명이에요. 명 씨가 지금 독방에 있대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찬물에 목욕을 한다. 구치소에 찬물이 나온다. 당연히 따뜻한 물 쓰고 싶은데 찬물만 나와서 약간 불만 얘기일까요? 저거는 아마 구치소 당국에서는 아마 온수가 나오는데 아마 뭐 시간대가 다르고 뭐 그래서 일단 설명도 좀 보도로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약간 불만 얘기 같기도 하네요. 찬물이 나와서 찬물로 목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다른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변호인의 설명이에요. 뭐 돈 받은 시기, 장소 특정 안 된다. 여전히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뒷부분입니다. 구속 적부심을 준비한다 그래요? 지금 구속 상태인데 구속 적부심. 김성수 변호사? 구속 적부심 준비. 일단 구속 적부심은 뭐고 지금 명태균 씨는 뭘 준비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214조의 2를 보면 구속적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구속이 적법한지 부당한지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 심사라고 볼 수가 있는.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 적갑의 적 부당한지 적부 맞습니다. 이걸 판단해 보겠다 이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구속된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속적부 심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실제 구속적부 심사가 이제 뭐 실제 구속이 조금 그러면은 뭐 일단은 해제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범죄 혐의 소명의 상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명태균 씨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뭐 일시라든지 장소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 범죄 혐의 소명이 상당성이 지금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 한다면 저 밑에 변호인이 돈 받은 시기 장소 특정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구속 적부심과 관련이 있는 주장인 거군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을 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구속 사유가 명태균 씨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예, 그래서 만약에 범죄 혐의 소명의 상당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쟁점을 이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 적부심사를 실제 신청한다고 한다면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도 최대한 많이 조금 소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뭔가 석방되기 위한 뭔가를 하겠다 지금 약간 이게 예고처럼 나왔네요. 김소연 변호사인데 벌써 전 법률 대리인이 됐습니다. 오후에 사임계를 낸다는 게 냈나 봐요. 창원지검에 사임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게 이제 오전에 알려진 건데 벌써 지금 진행이 됐겠죠. 사유는 명태균 씨의 요청이다. 본인이 돕는 의뢰인이잖아요. 의뢰인이 그만두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명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사임하고 민사 사건 따른 거 여기 고소권이 있거든. 이거 맡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 그 이후에 명태균 씨가 그래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만둔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그동안 이준석 의원 얘기 제가 많이 했다고 앞서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도 뭐 반박을 계속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준석 의원을 제가 미워해서 사람들이 다 이러는 줄 아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정치인들 두루두루 질문을 했지만 대통령하고 이준석 의원을 비율로 따지면 한 1대 10 이 정도로 질문과 제시 증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변호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돌출 행동을 보이면서 사실 골대 방향으로 골을 몰고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골을 먹히기 직전이에요. 한 골만 먹힐 게 아닐 것 같은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구는 저한테 이걸로 뭐 검찰한테 절 부르지 마 이런 시그널이 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검찰이 절 부를 일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 검찰이 부를 것 같다는 말도 모 변호사가 흘린 거겠죠. 자, 성시윤 부의장. 지금 전 변호인이 되는데 김소연 변호사의 요 사안에 대한 대응이 명태균 씨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판단을 걸까요? 명태균 씨가 좀 그만 사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처음에 김소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했을 때부터 사실 정치권에서는 저건 잘못된 선택일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죠. 왜냐하면 변호사는 사건 관계자들과 사적 감정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냉철하게 본인의 의뢰인에 대해서 변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김소연 변호사와 이준석 의원은 아주 원수 관계거든요. 악연입니까? 예, 악연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본인 입으로 내가 이준석 의원을 미워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렇게 얘기해도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미워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본인을 변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본인의 사적 감정을 담아서 방송에 나가서 발언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준석 의원이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악의 축이다.
여기가 사실상 뭐 악의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버리니까 예. 이게 뭐 이른바 이준석이 갑자기 등판을 한 거죠. 이준석이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은 온갖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녹취록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자극을 해서 이준석 의원을 뭐 어떻게 보면 등판시켰다라는 판단의 하에 이 명태균 씨가 아마 이거를 해임한 게 아닐까 그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보시기에 중간에 의뢰인이 아유 그만둬 주세요, 사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 단계와 그리고 법원 단계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약정도 형사 단계, 수사 단계에서의 이 약정을 하고 법원 단계는 이제 다른 대리인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다른 변호인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영장이 집행돼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이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된 이후부터 다른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구속이 또 돼버리면은 또 그 다음은 또 다른 단계로 가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당사자의 요청에서 사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이 됐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군요. 지금 아까 성준 부의장이 무슨 과거에 참 악연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두 인물의 과거의 모습이 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준석이 지금 방송 여기저기 나와서 하는 모든 발언들은 그 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나 박지성 교수들이 하나하나 분석하고도 남을 만한 발언들이라는 거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 그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 박제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갑자기 경선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선거 캠프에서는. 아무리 촉박하게 마지막에 결선 투표 경선을 해도 하루 정도는 앞두고 해요. 5월 9일 날 새벽에 다음날 발표 예정인 걸 경선한다고 말을 전한 거예요. 이준석이 뭐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수치나 이런 것들 뭐 나온 게 예를 들면 김영선 의원님한테 이기는 여론조사 갖고 와라. 그것도 다 이준석 의원 거거든요. 이준석 의원 두 사람 무슨 관계입니까? 악의 축이라는 표현까지 나와서 얼마 전에 막 되게 회자가 된 표현이었어요. 그게. 네, 사실 지난주부터 여의도 정가에서는요, 김소연 변호사가 아마 곧 이제 명태균한테 사임 받겠다, 뭐 사임 당하겠다 이런 그런 얘기가 예상들이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이제 악의 축이라고 이제 공격성 발언했는데 그게 사실 견원지간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이가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이미 안 좋았다. 그렇죠. 사이가. 이미 또 본인이 또 탈당할 때 그때 이제 이준석 그때 당대표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성매매 의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탈당을 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단계인데 그렇다 그러면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명태균의 이제 변호사 선임됐을 건데 자기 사건에 대한 변론이나 어떤 변호 전략보다는 밖에 나가서 언론에 대고 자기 옛날 악연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을 한다 그러면 명태균 씨 본인 입장에서도 나는 내 사건에 집중해주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한 거 보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걸 유도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은 명태균 씨 주장도 없었고 이준석이 흘린 것도 전혀 없던 내용입니다. 갑자기 변호사 입을 통해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변호인과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서 신뢰관계에 아마 금이 갔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주장이나 내가 생각하지 않은 변호인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신뢰관계 잃었기 때문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긴밀하게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관계라 그러면은 계속 김소연 변호인을 옆에 두는 거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는 서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 공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 7부사에 가서 사진도 같이 찍었고 서로 이제 좀 응원보다는 뭐 서로 비난하지 않고 약간 감싸주는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는 그렇죠. 거죠. 언급도 안 하고 오히려 감싸주는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둘은.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관계에 김소연 씨가 있다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다. 아마 그런 판단에서 사임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소연 변호사 그동안 뭐 악의 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그만둔다고 얘기가 나와서 오늘 좀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의료대난 10년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꺼내놨습니까? 꺼내놨어요 지금. 저 사진의 인물 박단 전공의 비대위를 지금 맡고 있죠. 오늘 언론에서 꺼내놓은 말이에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11월이 된 시점에서는 예. 이제 25학년도도 예. 모집 정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정부가 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지금 내년 3월이 되면 지금 학생들은 내년에도 지금 휴학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고 이 사태를 어떻게든 다시 풀어내려면 1, 2년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한 10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런 일을 꺼냈는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핵심 내용. 일단 우선 지금 상황이 이 의료대단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게 안 풀리고 계속 간다. 말이 10년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년이 지속되면은. 이걸 꺼내놓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2학년, 4학년 선배들이 다 수업 안 듣고 있는데 내년에 의대에 진학하게 되는 1학년들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 신입생이 윤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 수업을 듣겠다. 이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다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배들이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신입생이라고 가만히 있겠냐? 그럼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는 고3들 또는 재수생들이 의대 가도 내년에 바로 휴학한다고 얘기를 꺼내놨어요. 일단 이런 얘기인데 방금 요 화면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지금 내년 입시 수시 전형 진행 중이고 수능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면서 게다가 의료대는 10년 갈 수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선배들이 이제 휴학하고 있고 앞으로 들어올 이제 신입생 바로 휴학할 거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장기화되기 사실상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요 군대를 가야 하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군의관으로 가서 여러 가지 혜택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택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제 결국 이제 정원 문제 이걸로 이제 귀결될 것 같아요. 귀결될 것 같은데 사실 정부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지난 11일 날이죠. 야당하고 이제 전공의 단체가 빠진 상태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긴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게 오늘 이제 어제 좀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랑 그때 비공개 면담을 했을 때 의료 대란에 대해서 I don't care.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I don't care라는 게 의료업계에서 얘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겠다는지 나는 I don't care인지 아니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I don't care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박단 그 비대위원장인가요? 저분이 저렇게 말한 거 보면 아마 한동훈 대표의 I don't care라는 그 말이 굉장히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좀 더 강렬하고 좀 더 센 단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정당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우려가 좀 듭니다. 이 박단 위원장 지금 입시가 진행 중인데 이 의대에 대해서 신입생 모집 중지해야 된다. 만약에 중지 안 하고 계속 신입생 뽑혀도 그 신입생들은 내년에 분명히 휴학할 것 같다. 송치훈 부의장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뽑히지도 않은 신입생들이 휴학할 것 같다는 전망까지 내놨어요 지금요. 뭐 사실 지금 중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근데 박단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얘기하는 건 박단 전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그 1학년들이 선배들 아무도 없는 교실에 와서 굳이 수업을 듣겠는가? 왜냐면은 굳이 1년 뭐 의대생들이 조금 약간의 기간을 휴학하는 거는 뭐 통상적으로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까 군대 말씀도 하셨지만 군대를 이 대학생 초기에 뭐 1, 2년 연기하는 거는 굳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박단 전 위원장이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요즘 의대에 가는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집안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빨리 졸업을 하지 않아도 한 1, 2년 정도의 휴학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 얘기가 저는 신빙성 있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은 지금 정부에서 학교에서는 휴학 예정자를 뽑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저 친구들이 합격한 다음에 바로 휴학한다고 한들 정부에서 우리는 휴학할 사람 뽑지 않았는데 입학 취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학을 한 다음에 합격을 한 이후에는 저 친구들에게는 아마 입학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는 본인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의 인생에서 아마 의사 사회에서 선배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선후배 관계도 쌓고 이런 것도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만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자기들만 진학을 한다, 뭔가 위로 학년을 올라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 존재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결국 뭐 의대 정원 뭐 늘려야 된다는 그런 목표 하나만으로 이런 상황을 방치한 예측하지 못하고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단 위원장이 얘기한 거 뒷부분 하나 마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꺼내놨죠. 1, 2년 휴학하는 게 통계적으로 흔한 일이다. 그리고 1에서 3학년 휴학한 1에서 3년 정도, 최대 3년까지네요. 이렇게 휴학하는 일이 과연 인생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의대생들은 지금 휴학 1년이나 하는 거 안 무섭다. 그냥 간다.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뽑히는 학생들도 휴학할 것 같다. 다. 차라리 이 상황을 통해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주루 의원은 저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런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본인들의 의사라는 어떤 특수 직업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건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겠다, 이제 그렇게 의미로 결국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결국 의사,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져서 나와서 하는 오히려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30년 전에 의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좀 우리 사회의 어떤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까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